안녕하세요. 표준한마 이현우입니다. 폭력 시위에 참여하지 않거나 쇠파이프 들지 않으면 일거리를 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민노총 산하 조합이 비정규직 노조원에게 했다고 합니다.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일감, 그러니까 생계를 무기로 불법적인 참여를 강요한 모양새입니다.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이런 경찰 조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할 말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러고도 민노총이 약자를 자처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 새정치의원 어제 문재인 대표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안 의원이 탈당을 해서 유력한 대한정당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철수 의원의 그 최후 통첩인데요. 예. 기자회견 들어보셨습니까? 예. 안철수 의원은 쫓겨났다는 예. 모양새를 만들고 싶어하고 문재인 대표는 안철수 의원이 당에서 뛰쳐나갔다. 예. 이렇게 비치도록 만드는데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양쪽 다 명분 쌓기죠. 예. 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혁신 전당대회 하자고 처음에 얘기했을 때 예. 문재인 대표가 그걸 들어주리라 생각하고 그런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표도 이제 내 길 가겠다. 예. 예, 그렇게 얘기할 때 말이죠. 이미 안철수는 나가도 좋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명분 축적하기 위한 이런 치킨 싸움 할 필요 없어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가면 된다. 나가야죠. 나가야 된다. 보니까 문재인 대표는 안철수 의원이 주장한 혁신안 10개 받아들이겠다. 예. 그러니까 아니 몇 달 내내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다가 예. 나 거의 쫓겨나기 직전까지 가서 이제 들어주겠다는 거 거의 누구 예. 논리냐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요, 그것도 구실이죠. 아니, 안을 들어주는데 말입니다. 열흘이건 100일이건 말이죠. 들어주면 고맙다고 해야죠. 내 안을 채택해 주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그 안을 제시하고 이 문재인 대표 보고 뭘 요구했습니까? 전당대회를 요구했잖아요. 예. 그건 문재인 대표 보고 물러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전당대회 안 한다는 건 물러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말입니다. 다시 이제 그런 구실을 찾는 거죠. 근데 그런 구실은 내가 볼 때 공세예요. 아니, 내 안을 받아줬는데 왜 늦게 받아줬냐 가지고 구실을 삼습니까? 야구르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전당대회 말이야. 안 하니까 나는 같이 못 하겠다 그래야죠. 당당하니 해야죠. 예, 당당해야 된다. 예, 어찌됐건 그냥 깔끔하게 나가라. 예. 예. 그리고요. 예. 나가는 데 있어서 무슨 이 구실이 필요합니까? 필요하면 나가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거죠. 예. 예. 저는 근데 총재님 어제 좀 나름 안철수 의원의 진정성이 있다라고 좀 믿고 싶었던 대목이 예. 내 대의를 위해서 대통령 후보 양보했다. 예. 서울시장도 양보했다. 예. 나 오늘 창당할 수 있는데 창당 포기하고 예. 좀 정권 교체 위해서나 민주당과 통합도 했다. 예. 그랬는데 국민 삶 달라진 거 없고 야당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졌냐. 예. 어찌됐건 물론 철수를 워낙 잘하는 본인의 한계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예. 안철수 의원이 나름 진정성 있는 선택들을 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요. 정치인으로서 아직 성숙이 덜 된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어제 양보하고 그저께 양보한 것 가지고 하나의 과거의 그런 역사적인 기록은 될망정, 사실은 될망정. 오늘 정치하는데 어제 양보했으니까 또 양보해라? 이것도 아니지만은 과거에 내가 양보해 줬으니까 이번에 너는 네가 양보할 차례다. 이것도 현실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는 현실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 과거의 시점에는 안철수가 양보했어요. 예. 그러나 그것이 말입니다. 상대방하고 교섭하는데 무기가 될 수는 없어요. 예. 오히려 양보한 사람은 늘 양보했다는 기록만 남겼잖아요. 하긴 박원순 시장한테 서울시장 양보했지만 예. 박원순 시장이 안철수 의원한테 양보할 예. 생각은 눈금 한 건 없어 보이니까.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서 이 정치적으로 자기가 유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양보했다는 건 자기가 판단 잘못한 거죠. 안철수 의원이 너무 순진한 겁니까? 그렇게 보시면 아니면 유약한 겁니까? 아니면 둘 다죠.
예, 둘 다고 전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미안한 얘기지만 이 지도자는 말입니다. 국민 속에서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도자를 갖냐 하는 건 국민의 능력이에요. 수준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지도자를 말이죠. 야당을 국민이 선출해 준 야당인데 그 지도자에 대해서 폄하한 발언 같은 거 하는 것은 국민을 어떻게 보면은 못 오가는 것이 돼요. 예. 그러나 국민이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오늘 이 순간에 투표한 것이지 그것이 축적돼 가지고 내일 어떻게 될까라는 감안해서 투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르죠. 예. 그렇다고 이제 국민이 최종 결정자인데 국민을 비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과거에 우리가 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지도자상은 어떻게 부각됐냐? 소위 이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3김입니다. 이분들은요, 딱 마이크 앞에 서면 국민들의 시선이 뭔 말을 할까 주시를 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요, 그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 뱃속에서 나오고 뱃속에서 나오고 소신이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그대로 먹혀 들어가고 국민의 머리를 꽝 때린 것처럼 말입니다. 예. 그 시점에 국민들이 다 거기 몰입돼요. 예. 근데 지금 미안하지만 이 지도자들 보면요, 이 성숙이 덜 됐죠. 솔직히 말해서. 무슨 이 대담을 대국민 발표를 할 때 전부 읽어요. 예. 읽은데 그것도요, 자기 소신이 안 배기니까 어떻게 되냐. 자기 얘기를 딴 사람이 대독한 것처럼, 이렇게 들려요. 한번 들어보시죠. 안철수 의원이 어제 한 얘기인데요. 안철수는 이 얘기가 안철수 의원 뼛속, 뱃속에서 나온 소신인지 아닌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문 대표께 묻습니다. 그 각오와 결기로 전당대회에서 국민과 당원께 재신임 묻겠다는 선택은 왜 하지 못하십니까? 현재 체제와 리더십으로 당의 분열과 갈등을 잠재울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당으로 총선 돌파와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저와 함께 우리 당을 바꿔갈 생각이 없다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어떤 제안도 요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묻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 얘기가요, 예. 안철수 의원의 얘기를 딴 사람이 대독한 것처럼 들려요. 얼굴만 안철수지. 예. 그러니까 자기 소신이 저게 겹쳐 있지 않다, 이 얘기. 말투가 저런데 어떡하겠습니까? 근본 한계가. 할 수 없죠. 그럼 정치인으로서는 하다못해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도 옛날에 웅변에 1등하고 말이죠. 예. 또 웅변협회 회장도 하셨어요. 또 YS 대통령도 웅변대회에 나가서 2등 해가지고 외무부 장관상 받았잖아요. 예, 그것이 결국 국민들한테 내 소신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 방식이에요. 국민에게 전달하는 노하우도 공부를 해라, 리더면. 그렇죠. 당연하죠. 또 내용에는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내용은 글로 읽을 때는 말입니다. 뭔 말했다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귀로 들을 때에는 예. 와서 가슴에 꽉 박히는 그런 표현이 아니죠. 만약에 전달하는 방식이 저래가지고는 가슴에 딱 박혀주질 못해요. 국민들은요, 뭘 원하냐. 아주 간단 명료한 얘기를, 예를 들면은 골통을 도끼로 딱 쪼개가지고 그 속에 전부 담아서 딱 보관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걸 원해요. 예, 그러니까 저 똑같은 안철수 의원 얘기를 과거에 YS나 DA 대통령이 했다면 좀 더 축약해서 간단하게 국민에게 탁 줄 수 있었다.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받아들이는 강도와 이 진실성 이런 것이 완전히 소신으로 받아들이죠. 예. 안철수 의원이 저렇게 좀 이렇게 과거에 YS DA 대통령만큼 못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약하게 했는데 그거를 대응하는 문재인 대표는 시를 쓴 게 아니고 시로 심정을 대변했습니다. 이게 네. 국민들이 시를 읽고 이해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고 이든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국민들이 이렇게 정치 보는데 너무 어려워요. 시도 봐야 되고. 네, 제가 저걸요. 네. 아까 채널 A 종편에서 봤어요, 제가. 예. 그걸 듣고 전 뭘 느꼈냐면, 그럼 이건 안철수 의원이 읊어야 말의 제격 아니냐 이거예요. 저 화면 그대로 두고요. 저 문재인 대표 얼굴을 안철수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이건 안철수 의원이 읊어야 훨씬 더 타당성이. 탈당해서 예. 혼자 국민을 바라보고 외롭기로 어디를 못 가랴. 예. 목숨 걸면 그럼요. 총선이 임박해도 난 나가서 신당 만들 수 있다. 그럼요.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라. 내가 정치적으로 말이죠. 예. 지금 나가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못 나갈 거다 이러는데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냐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철수 보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예, 자. 문재인 대표가 자기 소신을 여기다 빌어간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안철수 대표 보고 전 대표 보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 가서 성공하라 이 말이에요. 나가라고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해서 뭐 신당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안철수 의원이 저는 지금요. 예. 이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역정을 이 벤치마킹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1987년에 단일화 안 됐잖아요. 예. 예, 그러기 전에 김대중 대통령은 통일민주당에 입당하셨어요. 그렇죠. 그렇다가 나중에 그걸 뛰쳐나와서 평화민주당을 창당했어요. 예. 대통령 선거에 단일화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CJ 대통령 3등했죠. 예, 그래가지고 그 2월 달에 YS 대통령이 사퇴하고 단일화 못해서 졌다는 그 책임, 워낙 국민들로부터 심하니까. 그렇죠. 예. 이 대표직, 당대표 내놓고 잠적했잖아요. 그 외에 또 김대중 대통령도 당대표 내놓고 박영숙 대행으로 해가지고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제1당이 됐어요. 제1야당이 되고 이 YS 대통령이 제2야당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여소야대가 만들어냈어요. JP 총리랑. 예. 그렇게 해서 4당 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3당 합당이 됐지만.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2번이나 창당 안 했으면은, 예, 또 이제 95년에 창당하고, 대통령 됐겠습니까? 그러면 안철수 의원도 지금 나가서 창당해도 야권이 분열이 돼도 충분히 3당 체제, 4당 체제에서 오히려 야권 이길 수 있다? 저는요, 예. 안철수 대표가 나가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면요, 예.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야당이 투쟁을 해야 야당의 대표 야당이 되느냐, 그걸 내가 말해주고 싶어요. 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었을 때 이 당이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요, 예. 탈당한 다음에 내가 얘기할게요. 아, 탈당 다음에요? 지금 얘기하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잘못하면요, 이거 분열을 해서 여당을 이롭게 한다는 오해를 받기 쉬워요. 아.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야당인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도력도 또는 구성 인원들도 야당이 잘 되긴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 호남에서 신당이 나와가지고 철저하게 국민을 대변한 정당이 돼야 된다고 주장한 이유가 바로 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야당에 표 갖춘 전라도인데 늘 표 줬는데 표만 가져가지 사람 대접 못 받고 예. 지역개발에 말입니다. 지원 받는 거 없고 근데 왜 이런 바보짓을 하냐 이거요. 그리고 이제는 이 정치 세력화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대한민국 길게 보면서 사람을 올바른 방향으로 길러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정치를 선도하는 야당, 수를 가지고 압도하는 야당이 아니라 정치를 선도하는 야당을 하다 보면은 결국 이 여야 간의 연정체제도 예를 들면 DJP 연합이라든지 3당 합당이라든지 뭐 합당까지는 안 가도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이 전라도 지지받고 말입니다. 예. 진정한 정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예. 그리고 예. 안철수 의원이 그걸 한번 시험 삼아 해봐라.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지금 총재님께서 새정치는 틀렸다. 예, 틀렸죠. 새정치는 틀렸는데 이 얘기를 똑같이 하고 계신 분이 한상진 서울대 교수인데요. 명예교수인데. 아, 그래요? 이분이 2012년 야당 대선 결과 평가위원장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 총선 어차피 틀렸다. 다음 대선을 위해서라도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제1야당을 무너뜨려야 된다. 총재님 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신데. 근데 지금 야당이 안 된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지도체제 문제라든지 책임질 줄 모른다든지 또는 개파 이익만을 위한다든지 이런 예. 게 있는데 국회 운영에 있어서 이 국민을 바라보고 국회 운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파를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어느 계급의 이 지지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 생각하는데 노동자 농민 계급입니다. 예. 예를 들면. 예. 근데 이게 자꾸 수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지지가 축소지향적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커가고 정권을 잡습니까? 쿠라파에서 지금 이 과거의 이념 정당들이 정권 잡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당 노무 예. 좌파 정부들이 그렇죠. 예. 보수를 배웠죠, 오히려. 보수를 배우고 그 정책 갖다 둔 거 아닙니까? 예. 토니 블레어 제3의 길이 보수화한단 말 못하니까 제3의 길이라는 표현을 쓴 거 아닙니까? 아, 예. 그리고 독일에서 말입니다. 결국 사회당이 집권해가지고 노동개혁 했잖아요. 예. 노동자들 그 반대를 무릅쓰고 예. 이것은 국가 장래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어. 우리 당의 장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장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 지금 이 충성스러운 야당이 말입니다. 우리 야당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야당이 무엇을 기여할 거를 생각했을 때 국민은 지지를 보낼 겁니다. 예.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정부 노동개혁에 대해서 지금 제1야당인 새정치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 이렇게. 그런 점이 있죠. 그리고 노동자 농민 편에 산다 이건데 노동자들도 지금 그렇잖아요. 이 정규직이 호소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이 호소하지 않습니까? 예. 정규직한테 우리도 일자리를 마련해 주라 이거예요. 청년들도 그 얘기하고. 예, 그 얘기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투쟁은 어떻게 하느냐? 비정규직 얘기 가지고 발언을 하면서 정규직을 문 딱 닫아놓고 그 권익만을 위해서 투쟁하는 이런 꼴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야당이 그걸 이제 지지한다 이거예요. 그리고요, 저는요 부자가 아니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예. 투자를 할래도 투자할 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돈 있어야죠. 예를 들면 지난 엊그저께인가 신문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500대 기업 중에 삼성전자인가 하나 들어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우리나라 5대 부자가 북한의 GDP보다 많다고. 예. 예.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말이죠. 이 500대 기업에 한 대여섯 개 들어갔을 때는 아이고 우리도 부자 대열에 든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건 아니지만 제가요 85년대 처음으로 통일되기 전에 서독 이 베르린 공항에 9월 달에 갔는데 짐을 싣고 나가는 카트가 삼성이라고 써 있어요. 예. 아니 그것만 봐도 그때는 우리가 재벌 타도한다고 앞장섰는데 예. 얼마나 반가운지 말이죠. 예. 타도하려는 대상이 너무 예. 반가우셨군요. 예.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역 앞에 가니까 큰 삼성 간판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와서 저런 간판을 걸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내 위신이 올라가는 것 같은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애국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벌이 할 사람 돈벌이 해서 벌게 하고 예. 돈을 말입니다. 재투자하게 제도적 장치를 하고 그 예. 탈세 못하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재정 활동을 통해서 소득 재분배 정책을 씀으로써 발전한 사회를 만들어지 이렇게 돈 버는 걸 탁 막아놓고 예. 부자들한테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 누가 돈벌이 하려고 하겠어요. 그걸 돈벌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업이 투자해야 일자리가 생깁니다.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수 늘어나지 말이요. 정규직 줄이지. 비용을 자꾸 줄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개혁이요. 정부가 말하는. 그런데 정부가 어떻게 일자리 창출합니까? 그런데 지금 총장님 말씀 들어보면 친노 중심의 새정치민주연합 주류가 노동개혁 무조건 반대하고 이런 게 개파 또는 그쪽 입장만 대변을 한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정치할 때는 나름대로 국가를 위한 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가 야당일 때 우리도 그랬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 농민이 무슨 대회하면 우리가 그 찾아가서 같이 했어요. 예. 또 노동자 하면 나도 찾아가서 격려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때는 우리가 우리 영역을 넓혀가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우리 편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돼가지고 뭐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의 복수노조 만들고 정교조도 합법화 시켜주고 말입니다. 예. 자기네들 주장을 펼 수 있는 기회를 다 만들어줬어요. 예. 그래 놓고 이 IMF 수습하기 위해서 재벌 개혁했잖아요. 예. 그때 노동자들도 동참해서 많이 협조해 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살고 노동자도 이 권익을 보장하는 이런 걸 택해야지. 노동자 권익만을 위해서 기업이 이제 죽어도 좋다 이런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어느 나라든지 선진국이든지 자본 가진 사람이 내 이익을 위해서 투자하지. 이 노동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투자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없는 거요.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게 만들어 놓고 더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노사 간에 협조해 나가는 이런 대한민국의 노사 문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런데 야당이 예. 그런 걸 선도해서 노동자 편에서 서는 것도 중요해요. 좋아요. 예. 그러나 노동자가 너무 지나치다 하면은 이것은 이 돈 투자한 사람들 입장도 있으니까 노동자들이 너무 나가면 안 되지 않냐. 그렇죠. 이런 제어하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이건 무조건 더구나 국외 선진화법에 의해서 아무 법도 이제 야당이 동의 안 하면 못 해요. 그러니까 다수당이 국회를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야당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 이런 말이에요. 상황을 깨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요,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이 5분의 3을 의석을 어느 당에 확보해 준다든지. 한 당에 5분의 3 그렇다면 이상. 국외 선진화법을 고쳐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요, 야당이 빨리 이 창당해가지고 이 교섭단체 만들어서 국외 선진화법 때문에 국민에게 이득이 가는 법이 사장된 것을 골라서 말입니다. 이 5분의 3 합해가지고 통과시켜서 우리는 이 야당이지만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 해가지고 선거에 지금까지 야당이 자기네 개파 이익만을 위해서 법도 통과 안 시켜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국가에 보탬을 줬다. 이러고 나오면은 국민들 표 늘어날 거 아닙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새정치연합 말고 안철수가 비주류가 신당을 만들어서 새로 만든 신당이 개파익이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한 정책 협조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시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리고 임시국회는요 3월에 열 수도 있어요. 2월에 물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당이 12월에 창당되면 할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예, 예. 제가 볼 때.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총선 선대위원장은 문재인, 선대본부장은 한상균이다. 그러니까 야당이 뭔가 잘못하고 있고 잘못하는 민노총 편들고 있는 야당이 결국은 여당 새누리당을 이롭게 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런 건 우스갯소리지만은 야당이 민노총 편 드는 것도 좋죠. 예. 그러나 민노총이 지나쳤을 때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야당이 돼야죠. 예. 혹시 이런 얘기는 어떻습니까? 호남에서 예.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뭐 누구 좋을까요? 김한길 의원이나 예. 박영선 의원이나 이렇게 같이 해서 예. 신당을 만들어서 호남에 가면 예. 호남 분들이 안철수 의원 지지해 줄까요? 지지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 안철수 의원이요. 지금 뭐 여수에 가서 이런 시위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요. 예. 김한길, 박영선, 예, 전부 만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야당의 발전의 길을 찾고 예, 좀 만나기도 했네요. 해야- 보니까 박영선 해야 의원 옆에 되냐고 있고. 말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예, 그런 작업을 해야 돼요. 예. 그래야 국민들도 그 주시하고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라도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출발하려고 하여 하면은 전부 박수치고 거의 100% 몰펴줄 거예요. 줄 것이다. 예, 예. 예, 마지막으로 그 말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예상인데요. 안철수 의원이 예. 탈당을 해서 예. 비주류의 나름대로 구심점으로 박영선, 뭐 이렇게 김한길 같이 연대를 해서 예.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호남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나름대로 제3당 세계 당 체제로 만들어서 야권 전체가 커지는 이런 구도로 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가야 돼요. 저는 그걸 주장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안철수, 김한길, 박영선 여가 제1야당이 될 거예요. 네네. 제1야당이 된다? 네, 그래 88년 보세요. 그때 4당 체제인데 제가 그때 정책실장을 했어요. 그 2년 3당 통합 전 2년 동안 말이죠. 국회에서 한 200개 안건이 통과됐어요. 예. 근데 세 안건을 빼놓고 전부 만장일치입니다. 다 타협을 봤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원내 교섭단체가 협상을 하면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고, 예. 예. 그리고 통과시킬 때는 지금처럼 단상 전거 없었어요. 전부 이제 반대하고 찬성하고 표결로 했어요. 그래, 우리 당의 농민 노동자를 위한 당이라고, 쌀 소매가, 쌀 소매량, 이것 때문에 부딪혀서 표결하고 그랬죠. 예. 이렇게 됐지, 파행이 없었어요. 전부 여소야대에서는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 이런 체제가 되면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안철수 의원이든 어떤 정치인이든 정치력을 좀 발휘해서 새로운 예. 비전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숨 걸고 가면 석양에 지는 애가 문제라고 문재인 대표가 지금 안철수 의원한테 말해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그 얘기 뜻을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11월 폭력 시위 이후에 얻은 게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심도 끌고 존재감도 과시하고 야당의 지지도 이끌어냈다는 얘기죠. 그래서일까요? 약속과 달리 조계사에서 나오지 않겠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최진정 변호사,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 조수진 채널A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민노총 관련해서 경찰 수사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조금씩 충격적인 얘기가 많이 있고요. 그 중에 민노총이 23차례 회의를 열어서 각 단체별로 폭력 시위에 대한 역할 분담을 했다. 당신은 끈 사오고, 당신은 쇠파이프 사오고, 앞에는 누가 서고.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원래 이렇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쨌든 지난 2년 동안에 91% 폭력 시위를 민노총이 주도했다라고 하니까 네. 아니 지금 이번에 나온 수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예전 시위도 이랬을 거라고 어떤 면에서는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나온 결과 보면은 이게 사실이라면 참 충격적인데 산하 노조별로 전체 노조원 3%를 동원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동원했다. 보험 명령을 내렸다는 거고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이 시위 자금을 부담하도록 할당도 했고요. 그 유명한 이제 복면 두 권 1만 2천 장 사는데 900만 원을 또 쓰도록 했다고 하니까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약간 충격적입니다. 사실은 뭐 이런 얘기까지는 우리가 조금 예상했었던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차 끌어내려면 준비를 해와야 누구는 빠르고 가지고 오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얘기는 믿지 않고 싶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심지어는 비정규직 노조원의 경우에는 폭력 시위에 참여하지 않거나 쇠파이프를 휘두르지 않으면은 앞으로 일거리를 주지 않겠다, 반강제적으로 참석했다, 또는 내가 왜 참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투쟁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참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기 한번 보시죠. 너 폭력 시위 참여 안 하면 쇠파이프 안 휘두르면 일거리를 주지 않겠다는 것은 생계를 위협해서 시위 참여를 종료한 건 생계죠. 일거리 안 주면 굶어 죽는데 어떡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마치 이거는 저희가 길을 가다 보면은 앵벌이 있죠. 앵벌이 하고 있는 애가 문제입니까? 그 뒤에서 그것을 잡고 있는 뭘 앞에서 보러 오면은 그걸 그대로 갈취해가는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앞에 정말 비정규직으로서 자기 생계가 걸려 있는데 앞으로 여기서 이게 쇠파이프를 안 잡으면 일감 안 준다? 저는 아마 조금 더 저는 좀 더 입증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만에 하나 지금 경찰에서 지금 조사했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뒤에 지금 있는 그것이 진짜 민주노총의 관계자인지 누군지는 더 수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지시에 있는 사람 우리가 그 형법상에는 이른바 책상 위의 정범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도구적 수단으로서 있는 행위를 했는 그 사람보다 그 뒤에 있으면서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일을 했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죄질이 훨씬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반이 도덕성과 신뢰성이라 생각합니다. 지난번 그 11월 14일 그 어떤 거의 폭력성으로 인해서 도덕성이란 축이 무너지고 이번에 어떤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 모습에 의해서 신뢰성까지 무너졌다고 하면 그럼 앞으로의 민주노총의 기반 자체가 앞으로 좀 본질적으로 이 문제가 그 경찰의 주장과 같은 게 입증된다고 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뭐 민노총 지도부의 일치 단결된 의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뭐 참여 안 하면 일 안 줘. 그렇지만 민노총의 산하 꽤 강한 노조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경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일부 간부의 돌출 발언일까요? 아니면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노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장 투쟁을 할 때는 항상 매파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강성, 예. 네,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은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 작년 말부터 23차례를 만나서 각 지부별로 돈을 얼마만큼 조달하고 또 인원을 얼마만큼 예. 조달하고 이런 거를 다 나누고 그리고 또 철제 사다리라든지 이런 폭력 집회에 쓰인 도구들을 어떻게 나르고 누가 어떻게 조달을 하고 중간 연락책은 누가 되고 이런 걸 굉장히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지난 11월 13일 날 벌어졌던 도심의 폭력 집회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돼 왔다. 이런 걸 방증하고요. 지금 우리 경찰이 이제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지금 경찰이 어떤 그 예단을 갖거나 없는 사실을 발표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겠다고 협박한 부분. 네. 투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일거리 없다. 이렇게 협박했다는 부분은 정말 이거는 정말 민주노총이 이래서는 안 된다. 제가 20년 전인 1995년에 기자가 됐는데요. 그때 이제 기자가 됐을 때 민주노총이 출범을 합니다. 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정말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겠다. 네. 절대 어떤 불법성이나 폭력성을 지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게 참 생각이 나서 더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입니다, 제가. 그러면 일감 안 준다 그러면 뭘 시켜도 해야죠. 가족의 생계가 걸려 있는데요. 생업인데. 예. 그러니까 민노총에서도 자기네들끼리 먹이에 사슬이 있는데 가장 힘없는 비정규직 이거를 옛날로 말하면 의용군 용병처럼 이렇게 부려먹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그 관련된 사람 5명을 구속했는데 맨 마지막에 힘없는 사람은 그 가입을 안 하면 일거리를 조합 자격증을 안 주고 일감을 뺏어버리고 또 안 되면 그 외 타워크레인 임대업체한테 또 고용을 안 하면 또 그 불이익을 주고 마지막 현장 업체한테 또 그러고 또 그것도 안 되면 건설업체 원청 건설업체한테 또 압력을 주고 거기서 시위하고 또 마지막에는 또
말을 끝까지 안 들으면은 공사 근로자들이 휴식 시간에 잠깐 앉아 뭐 벗을 때 그 사진을 또 찍어가지고 그거를 또 고발을 한대요. 그러면 근로자가 안전모를 안 썼다 그래가지고 또 처벌을 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도 몇 달 전에도 풀무원에도 화물연대가 막 새총을 쏘고 봉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사람들이 관여를 못하게 시위를 못하게 운행을 못하게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민노총 내부에 이게 비도덕적인 이런 행태 이게 좀 빨리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미 권력화가 된 거네요. 굉장히 권력입니다. 그리고 민노총이 항상 투쟁의 명분으로 내걸고 있는 게 비정규직 보호 아닙니까? 이 11월 14일 집회 때도 비정규직 철폐, 이 노동계약을 만들고 있다는 게 핵심적인 슬로건이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비정규직에 대해서 이런 식의 처우가 있었다. 그게 전체건 일부건 간에 민노총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의 이 도덕성 침해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민중이 세상 주인 되겠다고 하면서 한상균 위원장이 서울 진격 투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연 민중이 세상 주인 되는 모습인지 국민들이 민노총에게 아마 의아해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비정규직은 약자가 맞고요. 민주노총의 일부 집행부는 강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원래 6일까지 어제죠. 조계사에 있다고 하더니 못 나가겠다고 하네요. 왜 못 나가겠다고 하는지 나름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동계약을 막아야 하는 소명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2천만 노동자의 간절함이 부처님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지 못하는 중생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려 주십시오. 과거에 불법에 많이 보면 중생이라는 표현 앞에는 불쌍한이라는 표현이 잘 붙습니다. 불쌍한 중생, 핍박받는 중생, 서러운 약자 중생인데요. 약자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라고 하는데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굳이 약자라는 느낌은 좀 안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판넬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을 제가 종합해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폭력 쇠파이프 휘두르는 행사 이후에 성공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일단 온 국민의 주목을 끌었다. 그냥 조용히 시위하는 것보다 성공했고요. 존재감, 민주노총, 민노총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종교시설의 연신으로 관심을 확산시켰다. 종교계라도 관심이 되고 매일 뭐 조계사에서 나오나 안 나오나 저희 방송국도 조계사 앞에 항상 있습니다. 지금 관심 지속되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도 방문하고 총선을 앞둔 야당으로부터 민노총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지지를 획득했다. 그리고 숨어서 SNS를 통해서 짠 나타나서 여러분 동지여 투쟁하라! 이렇게 하면서 어떤 총파업에 대한 투쟁 결집력을 제고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답니다.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덕이 있으면 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얘기하신 것이 네 가지가 덕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이를 100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덕이 10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실이 90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개별적인 하나하나 봤을 때는 본인 자체의 존재감을 나타냈다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공권력보다 더 우위에 있으니까. 예. 그리고 종교시설 은혜에서 관심 지속된 것이죠. 노동개혁, 총선, 야당 지지 아직까지 뭐 없지는 않습니다. 총파업 결집력 제고 물론 뭐 19일날 또 한다고 하니까 계속 관심을 잃어가는 걸 하는데 하나하나 보면은 존재감이 있지만 앞으로 존재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민주노총 자체의 도덕성과 신뢰성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민주노총의 위원장으로 인해서 도덕성과 어떤 신뢰성에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시고 지금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습니까? 종교시설 자체를 분리시켜 놓고 자체를 지금 내분해서 이렇게 분리시켜 놓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스스로 다리를 걷고 넘어지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민주노총 입장이라고 보면 조계사에 좀 더 있는 게 유리합니까? 총파업도 해야 되고요. 핍박받는 모습도 계속 연출을 하려면 그런 모습을 비치려면 조계사에 계속 있는 게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뭐 유리할 수는 잠깐 동안의 전략 전술은 유리할 수 있겠지만 예. 저거는 내가 보니까 조계사를 간 게 아니라 조계사를 점령한 겁니다. 지금 민노총이. 혼자 갔는데 점령한 예? 예. 혼자 가서 뭐 민노총 다 가서 점령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깐 동안은 유리할지 몰라도 결국은 민노총이 어떤 단체입니까? 지금 1999년에
노사정 깨고 나가서 지금 16년째를 밖에를 돌고 있는 세계에서 노조 중에서도 유일하게 협상을 안 하는 대화 거부 단체입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에 덕은 있을지 모르지만 큰 거는 국민들이 결국은 자신 안 할 테고,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새정년에서 지난 1일 날 비밀리에 문재인 대표를 만났는데 문재인 대표가 또 약속을 했잖아요. 노동 다 5개법 악법이니까 절대 안 한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나는 이거를 거들고 나선 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자 코스프레는 오래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제 상당한 기간 조계사 아마 이제 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요. 이제 이런 네. 이유는 뭐 민노총에서 항상 얘기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자본 독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극복돼야 될, 거부돼야 될 일종의 예. 절대 악처럼 상정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을 지켜야 될 대상이 아니라 깨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법치를 조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조계사에서 저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상상을 충분히 해볼 만하고, 예. 이런 게 한국의 일종의 남미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높아지는 게, 딱 하나 예를 들면은요, 브라질에 있는 지우마 대통령이 예전에 은행 강도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은행 근데, 강도요? 예, 은행 강도까지 하고 이제 그런 분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데, 이게 중남미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이게 브라질에서 매년 이 살인 사건으로 죽는 사람들이 한 5만 명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법치가 무너져 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중남미적 현상이 지금 한국에도 확산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충분히 나올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다소 뭐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좀 과한 편일 수도 있는데, 오늘 아까 너무 충격적이어서 일자리를 빌미로 시위 참여를 비정규직을 독려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저기 한국노총에서도 근무하셨던 그 노동계 김성태 의원 전화 연결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의원님 나오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예, 뭐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지내셨고 노동 분야 예. 전문가신데, 예. 오늘 경찰이 발표한 내용, 폭력 시위에 참여하지 않거나 쇠파이프를 휘두르지 않으면 일거리를 주지 않겠다라고 민노총이 비정규직을 동원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저도 상당히 그런 경악을 금치 못하는 내용인데요. 예. 이 경찰의 6일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은, 민노총이 차량 7대를 동원해서 현장에 불법 시위 용품을 보급했고, 산하에 또 일부 노조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집회 불참 때는 일거리를 안 준다라고 협박할 정도로 확보한 것으로, 이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요. 예. 이것은 노동운동의 대의를 저버린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예. 특히 지금 비정규직의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해야 될 문제가 노동운동 주체로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예. 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지켜야 할 민노총이 폭력과 위험 속에 가장 보호해야 될 대상인 비정규직을 강제로 앞세우는 그런 부분은 비민주적 갑질의 절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의원님,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경찰이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예. 시청자들이 굉장히 국민 여러분 궁금해하는 게, 예. 아니 민주노총 또는 노조가 예. 일감을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할 수 있는가? 일감 주고 안 주고는 기업체 사장이 결정하지 왜 노조가 결정하지? 이런 의문이 많습니다. 실제로 노조가 비정규직에 일감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사내 하청이나 도급업체를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본사의 정규직 노동조합이 이들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고착화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서 탄생한 그들만의 이 기존 노동운동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을 확대해서 기득권체의 권력을 더 강화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가령 뭐 특정 제가 노조를 지칭을 한다 그러면은 뭐 현대차 노조에서도 실질적으로 뭐 현대차 정규직보다 협력 하청 회사 노조가 훨씬 숫자가 많다 그럴 정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 민노총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런 비정상적 노동시장의 악폐는 지금 한계에 다 다다랐어요. 예. 그 한시라도 빨리 노동자를 위한 구조 계획이 시급하다는 반증이죠. 예. 그러니까 협력 하청 회사도 그 본청의 대기업 이 정규직 이 노조에 잘못 보이면은 예. 일감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도 많이 있어요. 예.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하면 예. 비정규직 일자리가 좀 나아집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 부분은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줄여줘야 되는 건데 예. 한번 비정규직으로 빠져버리면은 임금도 정규직의 절반밖에 받지 못해야 되고 자라나는 아이들 이런 복지 보육 혜택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천차만별로 차이나고 이런 차별과 차이를 줄여주는 게 한편으로는 노동계획에서 한 부분이에요. 예. 이걸 무턱대고 반대만 돼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니까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지금 민주노총 노조운동이 과연 대한민국에 지금 8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이 비정규직 노조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동인지 이번에 잘 자성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네. 말씀드린 예. 네,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서 좀 짚어볼게요. 예. 조금 전에 얘기도 했습니다만 노동계약이 중단될 경우 나오겠다. 그리고 출두를 하더라도 화쟁위원장인 도법 스님과 함께 나오겠다. 이 말이 참 모순이 많은 거죠. 혼자 나오지 왜 예, 같이 노동계약이라는 것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예. 네, 지금 노동법이라는 건 정말 비정규직의 어떤 권익을 어느 정도로 합법적으로 끌어올릴 것인가. 예.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노동계약이 중단될 경우 아마 한상균 위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여야가 타협을 하거나 관철을 시키더라도 노동계약이라고 부르지 않을 경우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화쟁위원장인 도법 스님이 한상균 위원장의 변호인이 아닙니다. 그러게요. 네. 왜 자꾸 그런 거를 이렇게 연루시키면서 자꾸 이 조계종 내부의 어떤 신도라든지 화쟁위 차원의 갈등도 부추기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예. 지금 22일째 조계사에서 지금 이른바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 공안 탄압이라는 주장도 믿기가 어렵고 그리고 지금 이미 체포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예. 또 재판에 3번이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일반인이 할 수 없는 행위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이 안 되는 주장을 계속해서 펴고 있다는 점 한 가지 짚어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민주노총이 전체 근로자 1,800여 명 중에서 민주노총에 가입된 노조원은 67만 명, 그러니까 3%입니다. 예. 그리고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기업 중심의 금속노조, 그리고 그렇죠. 정년이 보장된 교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이 정말 우리가 챙겨야 될 비정규직이나 정말 밑바닥에서 고생하는 노동자의 삶을 투영한다고 할 수 있을지. 예. 그래서 귀족노조라는 비판이 나오거든요. 예. 네, 한시라도 빨리 일단 법정에 출두부터 해야 된다고. 조 차장님이 정확하게 지적했는데요. 도법 스님을 왜 데리고 나옵니까? 이 변호사 계신데. 그렇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만약에 변호사를 대동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법원의 영장도 무시하면서 이제 자기한테 필요하니까 변호사를 데리고 나오네. 이와 같은 것에 대한 비판을 어떤 식으로는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분이 아닌 스님과 나온다는 저는 그렇게 어떤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예. 한 가지 그 노동악법 사실은 서로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내년부터 어떻게 되죠? 정년 연장이 됩니다. 정년 연장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선물을 크게 받은 것입니다. 노동계는. 그거에 대해서 서로 작은 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좀 넓은 어떤 그 협상력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타협과 협상이 잘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계사 4분 말씀하셨는데요. 도법스님 측과 다른 신도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매일 조계사 주변 가서 빨리 한상균 위원장 왜 약속 안 지키냐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한상균 거취 관련해서 도법스님 등등 기자회견 중에 신도들이 소리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번 보시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벼랑 끝에 몰려있는 1천만 노동자는 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지. 아니 좀 약간 종교계 조계사 내에 좀 이렇게 갈등까지 조장되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입니다. 예, 문제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종교계 분열을 부추긴다는 비판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지금 한상희 위원장 했던 얘기 신도들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청정도량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 대안 얘기한 게 조계사에서 경찰 떠나라는 겁니다. 본인이 법에 따른 이 법치에 따른 집행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 얘기는 빼버리고 오히려 경찰이 조계사에서 떠나는 것이 청정도량 되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의 본질을 피하는 얘기죠. 예, 문제 푸는 것입니다. 예. 참 근데 저 한쪽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실제로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조금 민노총과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짧게 한번 들어보실까요? 보시죠. 지금 제 친구들만 봐도 청년 실업이 가장 문제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것에 물꼬를 트는 것이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법 촉구를 하러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내년부터 예. 당장에 기업들 정년이 60세로 늘어납니다. 지금 기업들 평균 퇴직이 52세에서 53세입니다. 그게 한 6, 7년 길게 늘어나는 겁니다. 예. 근데 기업이 자선단체가 아니잖아요. 정년이 늘어나면은 만약에 지금대로 되면 신규 직원을 안 뽑겠죠.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저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청년을 대표한다고도 할 수 있는 한국대학생포럼 여명 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민주노총이 여명 회장님처럼 지금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지금 시위도 하고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별로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지금 노동개혁에 찬성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게 노동시장 개혁의 근본 목적이 일자리 시장의 유연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부분은 대개가 복지 측면이 많아요. 그리고 그 요지가 들여다보면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하라. 이것이 큰 요지인데 이것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기보다 더 이렇게 청년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없애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일자리 구한 청년들 입장에서 볼 때 물론 이제 노동시장에 취업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뭐로 보십니까? 물론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구조적인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취업하기 힘든 이유는 이런 거다. 어떤 게 있습니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근본 문제지만 이게 기업들의 고용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이 정말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용 유연성이 떨어진다. 혹시 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여명 회장님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네. 당신이 이 일에 안 맞다. 그래서 네. 바뀐 제도에 의해서 좀 1년 정도 유예기간을 줄 테니까 그만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네. 구조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일을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 일과 맞지 않는다는 것은 저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노총이 하는 일은 청년 일자리 확대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움도 안 될 뿐더러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저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아까 난 그 얘기가 좀 그런데 비정규직 자리를 아예 100% 정규직 하라 하면 누가 우리를 채용하겠느냐. 그렇죠. 기업이 예.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도 삼성그룹에서 승진자가 294명인데 퇴직 임원은 거의 500명이 다 됩니다. 예. 똑같이 지금 기업은 자꾸 예산을 예. 줄이고 이 불경기 IMF하고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지금 불황인데 기업이 어떻게 자꾸 정규직만 만들고 자꾸 정년을 늘리는데 신규를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도 살아야 되니까 신규 직원을 적게 뽑는데 유연성이 빨리 확보가 되고 임금 피크제도 어느 정도 기한이 된 사람은 임금을 좀 줄여가면서 그거를 새로운 신규 인력을 뽑는 데 좀 쓰도록 이렇게 예. 고용제도가 유연하게 좀 빨리 바뀌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살 길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규직 계신 분들도 자기 일자리가 흔들리면 당연히 걱정이 되고 민주노총 입장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노총에 관한 경찰의 조사 결과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네. 그런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오늘 낮에 대통령께서 김무성, 원유철 이렇게 만났네요. 네, 그 자리의 분위기를 하나의 장면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유철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제가 대통령 요즘에 별명을 하나 새로 얻었습니다. 이종걸 스토커가 됐는데 이종걸 스토커. 뭐 만나야 되니까요. 도장을 받으러 절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열심히 쫓아다니고. 예. 오늘 회동의 내용적인 대통령이 하신 이런저런 법안 통과라든가 그런 말씀 이전에
원유철 대표 저 얘기를 들어보니 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것 같은데. 야당이 참 안 도와준다라는 어떤 주장을 편 걸로 보입니다만 예. 그렇게 같은 상대당의 원내대표를 자꾸 저렇게 흠집내는 것은 예.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앞으로 이종걸 원내대표가 어떻게 원유철 원내대표를 믿고 말을 하겠습니까? 예. 네, 그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아마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뭐 대통령께서 원유철 원내대표하고는 뭐 악수돌이하고 김무성 대표하고는 짧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여권 내 이렇게 좀 분열 느낌을 보이게 하는데 원유철 대표의 저런 말도 좀 기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원유철 대표를 더 대통령께서 의지를 하시나요? 과한 표현인가요? 뭐 언론에서 뭐 그렇게 평가할 만한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3초하고 35초가 공황 정치라고 해서 뭐 비교되고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실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내대표하고 밀접하게 교섭할 수밖에 없는 거고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 않을까.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국회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법을 통과하는 거고 법을 실제로 하는 것은 당 대표보다는 원내 대표다 보니까 그런 네. 점에서 어떤 실무를 총괄한다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이 국회 이 시국 입장에서는 물론 김무성 대표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원유철 대표가 지금 뭐 이종걸 스토커라고 했을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나쁠 리는 없죠. 사실 처음에 그 원유철 원내대표가 취임했을 때 찹쌀떡을 돌리면서 내가 당과 청이 찹쌀떡처럼 하겠다고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코드를 맞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조수진 차장님 말씀처럼 어떤 상대방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내 사령탑께서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 얘기니까 그렇긴 한데. 김무성 대표는 집안으로 말하면 맏며느리 늘 꾸준히 일하면서 시어머니한테 자주 혼나고 하는데 원유철 원내대표는 막내 며느리에 가끔 이제 명절날에 와서 시어머니한테 용돈 팍팍 줘서 기원받는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적절한 배우신 것 같아요. 원유철 원내대표한테 제가 조직 생활하면서 배우는 거는 중간 보고를 잘하더라고요. 중간 보고. 네? 기업체에서 일 못하는 사람은 안 잘리는데 보고 못하는 사람들은 잘 잘리거든요. 예. 중간중간 공항에서도 그걸 보고를 30몇 초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보고를 오랫동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사람 이목을 자기한테 집중시키잖아요. 그런 예. 쇼맨십 대단하고 또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기업체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보고를 잘하거든요. 예. 엘리베이터 잠깐 사이에 이 원유철 대표는 워낙 정치를 일찍 해서 말은지 그런 눈치 코치가 굉장히 많아서 저분은 모든 사람이 다 잘려도 저분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서 맏며느리 김무성 대표가 굉장히 불쾌하실 것 같은데. 아니, 김무성 대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도 어떻게 보면은 김무성 대표가 먼저 시작을 했고 연배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원유철 원내대표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누님같이 예. 막내 동생같이 이렇게 살갑게 하는 그런 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공항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5개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가 이 중에 3개는 통과를 시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의 표정이 확 달라진 거죠. 예. 네, 그냥 김무성 대표는 금방 아주 적절하게 말씀하셨지만 정말 맏며느리처럼 뭐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게 성과가 썩 좋지는 않았다. 예, 이렇게 아주 담백하게 얘기를 한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굉장히 다급한 빨리 저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대통령 지지율 뭐 꽤 좋네요. 이거는 뭐 어떻게 무슨 영향입니까? 별 상관이 없습니까? 상징성이 네, 없습니까? 조금씩이지만 일단 예. 3주 연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 예.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의 어떤 그 외교 행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참 그리고 아픈 와중에서도 저렇게 국가를 위해서 이거.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그 심리가 반영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지금 새누리당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는 점인데요. 이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3년 차가 지나면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높기 때문에 여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종의 반란이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내년 총선 때까지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 총선 공천 등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더 시끄러운 것은 사실 야당입니다. 여당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당은 지도부가 굉장히 화기애애합니다. 저 표정 멋있죠? 이정현 의원도 활짝 웃고 있고 원유철 대표는 더 웃고 있고 김무성 대표도 뭐 나쁘지 않네요.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이 계속 활동 관계였습니다만 굉장히 환하게 웃고 함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야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종걸 주승용 두 최고위원과 원내대표가
당무를 거부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주승용 최고위원, 그러니까 호남의 어떤 호남 지역의 삼선 의원이자 지난번 28 전당대회에서 최다 득표를 한 수석 최고위원인데 예, 예. 지금 당무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오늘 또 불참을 했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종걸 원내대표도 불참을 했고 덩달아서 최재천 정책위 의장 그리고 이춘석 원내수석 부대표도 불참을 했습니다. 예. 네. 오영식 최고위원도 불참을 했습니다만 이제 오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주류 측 최고위원이다 보니까 비주류 측과는 약간 불참한 주장이 좀 다릅니다. 예. 오늘 아까 조금 전에 한학압 총재께서 시에 대한 해석을 해주셨거든요. 한 번 더 보실까요? 어떤 시냐 하면 안철수 의원의 최후 통첩에 문재인 대표가 이런 시로 얘기를 했습니다.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외롭기를 잡기 어디를 못 가랴, 이 얘기를 보고 한학압 총재께서는 이 얘기는 안철수 의원에게 더 적절한 얘기 아니냐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표가 저 얘기를 한 이유, 어떤 의도에서 저 얘기한 걸로 보이십니까? 자기 내일 가겠다? 마이웨이를 선언한 거라고 봐요. 내일 간다. 지금 뭐 안철수, 문재인 이 두 분 사이의 갈등을 지켜보고 있으면은 일종의 야권 분열 이후에 총선 패배를 할 경우에 여기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뭐 분열을 위한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쫓겨나긴 해도 나 스스로 나가지 않겠다는 거고 문재인 대표 측에서는 당신들 스스로 나가야지 내가 쫓아내지는 않겠다는 식인데 자, 여기에 혁신이라는 명분이 걸려 있지만 과연 무엇을 위한 혁신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죠. 내용이 없고 콘텐츠 경쟁이 없기 때문에 슬로건만 있을 뿐이다라는 비판은 뭐 나올 만한 충분한 여건이 된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 어저께 한 얘기 중에요. 이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시죠. 물론 이제 명분 쌓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조 차장께서는 뭐 야권 오래 취재해 주셨으니까 이 얘기에 진정성은 없는지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는 국민과 당원의 감동을 이끌어내는 파격이나 획기적인 이벤트가 없는 한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승리를 막기는 어려울 겁니다.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당을 살리기 위해서 결단하신다면 전당대회에 다시 나가는 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이런 얘기인데요. 뭐 새누리당에서도 그런 걱정스린 어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야권이 진짜 1월에 전당대회 하고 화려한 이벤트 하고 진정성 보여주고 그런 이벤트가 쫙 있으면 분위기 총선 이길 수 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우리는 패한다. 저 안철수 의원의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요. 예. 저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라든지 비주류 진영의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만 문재인 대표가 지난주에 했던 기자회견 내용은 한마디로 압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직에 연연하진 않는다. 이게 전제입니다. 예. 그런데 다 듣고 나면 대표직은 놓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홈페이지 등에는 굉장히 그 부분을 비판하는 문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직에 연연하지 않겠지만 대표는 놓지 않겠다. 이 발언은 이 술을 마시고 뭐 운전을 했다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우기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아주 그 조롱과 비판의 글도 쏟아지는데요. 문재인 대표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신이 28 전당대회 때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내년 총선까지 이끌겠다라는 어떤 그런 구상이 명확하지만 지금 이제 비주류 진영이라든지 또 야권에서 지금 그 새정치민주연합 밖의 야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문재인 대표가 지난 2012년 총선 때도 한명숙 당시 당대표와 총선 공천을 했는데도 졌고 대선에서도 졌고 그리고 올 4월과 10월 재보궐선거에서도 못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성도 보이지 않으면서 총선에 이기려면 자신이 이끌어야 된다. 당대표를 계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그런 부분을 건드린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꾸 치다 보면 한 번은 이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진 않으셨겠죠. 어찌됐건 본인 나름대로는 판단을 하고 주변 참모들의 의견을 다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옆에서 객관적으로 봐도 뭔가 좀 이벤트, 국민을 감동시키는 이벤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비주류 쪽에서는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뜻을 모으고 야권 대통합과 혁신을 실천하는 전당대회가 필요하다.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구당회 뭐 당을 구하는 모임, 하여튼 뭐 당을 혁신도 하고 당을 구하기도 하고 참 새로운 당이 많은데 당을 구하자 이런 얘기네요. 네, 구할 구자인데요. 이 구당 모임이 처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의 야권에서는 2002년 대선 때도 있었고, 네,
이른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후보 단일 협의회, 후단협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2007년에도 있었고 계속해서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마다 구당, 당을 구하자라는 차원에서 주류에게 물러나라 이런 주장을 하는 모임이 구당 모임입니다.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야권, 문재인, 안철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이제는 누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귀찮고 뭐 잘 모르겠다, 뭐 알아서 해. 이런 정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 거 다 아는데도 왜 저럴까요? 저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여론이 좋지 않다는 거. 호남에서 문재인 대표 지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국민들을 보고 가야 되는데 조그만한 그 서로 머리끄덩이 자꾸 서로 싸움하는 거죠. 놓지를 않으려고. 나는 지금 안철수 의원도 이제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 비노가 지금 나가고는 싶은데 비노 측은 장기로 말하면 궁이었거든요. 궁. 대표 궁. 장기로 말하면 제일 가운데 있잖아요. 한자 복잡하게 써죠. 궁이 없으니까 나갈 대표 대선 주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주자가 한 명 필요한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 나가면 지금 딱 맞는데 이 타임을 저는 놓치면 안철수 의원이 그나마 마지막 배도 떠나면 배는 영영 안 올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없는 게 세력이 없지, 측근이 없지,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없습니다. 용기.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용기. 스티브 잡스가 10년 전에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풀리시 했잖아요. 배고픈 채로 갈망하고 또 바보처럼 전진하라, 무섭불처럼 나가라. 저는 지금 안철수 의원은 국민을 바라보고 무섭불처럼 가야 되지. 배고픈 채로. 침대도 과학이 아니고 부동산도 과학이 아니고 정치는 더 이상 과학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민을 보고 가는 감성이죠. 국민을 보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하시는 이분이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안철수 의원 이번에는 진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응도 빨라졌습니다. 옛날처럼 뜸도 들이지 않고요. 나오고 있는데요. 말투도 일단 뭐 시쳇말로 비어로 간을 본다 이런 표현에서 간철수 의원이 되면 강하게 스스로 강철수가 됐다라고 자부도 했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더 이상 제한은 없다. 그래서 최후 통첩이라는 점을 밝혔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된 거는 사실은 서로가 나가줬으면 하는 바람이 서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월 중순이 되면요. 이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더 총선 지원금이 나옵니다. 이게 정말 막대한 돈입니다. 이 돈이라든지 그리고 이 울타리라는 이 환경을 이 스스로 벗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나가줬으면 이런 건데요. 이제는 이 벌써 12월 중순이기 때문에 정말 내년 총선까지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의 시간은 임박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노 진영이 더 이상은 참기가 어렵고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내려갔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공식적인 답변 때까지만 기다리고 이제 행동에 옮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다만 이제 관전자 입장에서 한 가지 이 안철수 의원 측의 아쉬운 점은 파격이나 획기적인 이벤트가 필요한 건 아마 뭐 정치공학적으로는 맞는 얘기일 겁니다. 다만 파격이나 획기적인 이벤트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 강론이 여전히 예전이나 지금이나 빠져 있다는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을 위한 건지에 대한 보충되지 않으면은 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야권에서 실망하고 있는 중도층이나 뭐 중도 보수층이 여기에 대해서 대안 권력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여전히 보완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문재인 체제가 문제라면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본질적 비판이 빠져버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보완, 컨텐츠 보완이 되지 않으면은 계속 공허한 싸움으로만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몇몇 분들이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책을 갖고 본다, 국민을 위해서 본다, 그리고 호남이라는 어떤 야당의 정통성, 호남을 안고 가면 야당의 정통이 우리가 정통이다, 60년의 전통 우리가 갖고 있다, 뭐 이런 정도 안 됩니까? 저 개파 정치, 저기는 야당의 정통인 호남이 아니다. 호남에서도 부정당했다. 우리가 그거 이어서 국민을 바라보고 새로운 정책 해보겠다. 이러면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철수 의원이 컨텐츠가 없다고 하는데 컨텐츠가 왜 없습니까? 지난번에 지난 9월달에 제안한 10가지 혁신 과제 자체가 야권에 상당히 던지는 돌직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낡은 진보 청산이라든가 아니면 신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부패 척결. 사실은 그 진보란 것은 도덕성인데 지금 도덕성이 어떻습니까? 특히 친노 가까이 있는 분들의 최근에 있어서의 각종 부패상 그것을 떨쳐야 그래야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문재인 대표가
그 본인의 SNS에 했는 것 중에 제일 마지막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통합 전당대회 하려고 하면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문제겠습니까? 실질적인 어떤 국민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서로의 희생, 그 속에서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거는 뭐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서로 나가라 하는데 안철수 의원 나가면 따라 나갈 사람들 좀 있습니까? 원내에? 아마도 있을 겁니다. 아, 있을 거다. 네, 왜냐면요. 지금 밖으로 이렇게 나갈 수 없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신당의 깃발을 들 사람입니다. 특히 야당에서 신당의 깃발을 들려면 대선 주자가 있어야 됩니다. 예. 바로 그 점이 지금까지는 조금 그 비주류의 탈당을 잠재우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정책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FTA라든지 또 비리 혐의자를 그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법, 그리고 또 뭐 제주 강정마을 등 같은 각계에 대해서 지금 비노 중도계와 친노계는 매우 다르거든요. 예. 그것이말로 정책, 노선의 차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더군요. 예. 네, 그래서 이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분들이 나간다면 결행하겠다는 사람들은 제가 전화 통화를 해봐도 상당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로 나가라 하지 말고 깔끔하게 담백하게 뭔가 결정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표도남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